거래 금액은 6억 급기야 5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9억에 산 집이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한 거죠. 부부는 떨어진 집값을 보며 너무 충격받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온 2023년 어느 날 21년에 계약했던 전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거였는데요. 대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난 상승장 박병아님 부부는 인천 송도의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내 소미님은 전세 연장 대신 매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많은 집 중에 내 집 하나 없다는 게 너무 불안했죠.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뉴스는 매일 부동산 투자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수도권 부동산은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나왔죠. 그때 소미님은 당시 살고 있던 송도의 아파트들이 오를 게 보였습니다. 집값은 서울의 반값인데 신축인데다가 앞으로 교통 호재가 있어서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았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서 만난 부동산 투자 모임 회원들이 송도는 앞으로 오를 거라고 했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그 타이밍에 마침 소미님의 절친인 수연님이 인천 송도에 투자해서 벌써 1억 이상 벌었다고 자랑을 했죠. 그날 저녁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미님의 남편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직장 동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이었습니다. 신혼이라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우선 전셋집 대신 월세집에 살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걸 생각하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지 않은 월급으로 매달 월세를 낸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일단 집을 사두기만 하면 돈을 벌게 보였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셋집을 정리하고 전세금과 모았던 돈을 합쳐 현금 2억 2천만 원에 신용대출 5천만 원, 부모님께 받은 돈 3천만 원까지 총 3억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부부는 인천 송도에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2017년식 26평 아파트로 송도 글로벌파크 바로 앞에 위치한 단지였죠. 매매가는 9억, 전세는 6억으로 갭 3억이었습니다. 소액 투자 컨설팅으로 갭 투자의 성공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송도에 전세와 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사는 레버리지 투자 방식이 유행이었죠.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앞으로 오를 거란 기대에 행복했습니다. 집을 산 지 한 달 만에 부부가 계약한 송도의 아파트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거의 몇 달치 연봉을 한 달 만에 번 셈이었죠. 매일 저녁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과 시세를 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아. 12억 정도 가면 팔자. 부부는 시세 차익을 보고 다음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곧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치솟았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고 거래는커녕 문의도 없었죠. 거래 금액은 6억 급기야 5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9억에 산 집이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한 거죠. 떨어진 집값을 보며 너무 충격받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온 2023년 어느 날 21년에 계약했던 전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이사 가려고요. 전세 시세는 이미 4억대 중반까지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6억에 계약했던 시세가 1억 이상 하락한 거죠.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조율하기로 했고 전세입자에게 돌려줄 1억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갭을 메우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고 부모님께 손을 벌렸습니다. 그래도 돈은 모자랐고 부부는 보증금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죠. 그마저도 시간에 쫓겨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새로운 집을 구했고 보증금과 빌렸던 돈들을 합쳐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해당 아파트의 거래 금액은 7억입니다. 아직도 2억가량 손해 중이기 때문에 매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점에 송도 아파트를 갭투자했던 부부의 실제 사례였는데요. 이 사례 말고도 지금 송도에는 고점에 투자해서 크게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 인천 송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송도는 저금리 시절 신도시 인프라와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송도 더샵퍼스트월드는 송도의 핵심 입지인 센트럴파크에 자리 잡은 대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84타입이 과거 최고가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에는 7억 원 수준으로 약 40% 하락했습니다.
특히 입주를 앞둔 단지들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의 경우 분양가보다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도국제도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입주가 이어졌습니다. 인천시 주택공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5만 가구가 입주했으며 2024년 3만 4천 가구, 2025년 2만 4천 가구가 추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른바 물량 폭탄으로 인해 매물이 시장에 쌓이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졌습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이는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GTX 노선은 송도의 주요 교통 호재로 꼽혔습니다. 송도를 서울과 빠르게 연결해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착공 지연으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GTX 호재로 투자 수요가 몰렸지만 공사 지연과 함께 기대감이 꺾이며 가격 조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사실 2020년, 2021년 송도 부동산 급등의 주요 원인은 서울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였습니다. 서울의 대출 및 세금 규제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송도로 몰리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정부가 서울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 자금이 다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이 반등세를 보이자 송도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송도의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전용 84타입은 7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9억 2,500만 원 대비 1억 4천만 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송도 풍림 아이원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은 2025년 3월 6억 700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다시 5억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2021년 최고가 8억 5천만 원 대비 약 30%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송도 아파트는 2020년, 2021년 저금리 시절 10억에서 13억대를 기록했던 국민평형이 2022년 이후 급락하며 5억에서 7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현재 송도의 아파트 매물은 2024년 대비 약 25% 증가하며 매물 누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전세가율은 2021년 7, 80%에서 2025년 5, 60%로 하락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고 신규 입주 물량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일부 신규 단지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가 속출하며 신규 분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도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1에서 409, 즉 센트럴파크나 국제업무지구와 같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거나 소폭 반등 사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84타입은 2024년 7월 9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11억으로 1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반면 609, 809 등 신규 개발 지역은 과도한 공급과 교통 인프라 미비로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송도는 여전히 개발 중인 도시로 장기적으로 인프라 확충과 같이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약점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과도한 공급입니다.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축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데 구축 아파트는 더 심하겠죠. 송도는 탄탄한 실수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송도로 이주해온 분들도 많고 송도국제학교나 대학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금리 시절 지나치게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급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걸쳐 송도에 급매물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매수자들이 현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높아 망설이고 그 사이 매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가격이 더욱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곧 바닥인지 아니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특히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일대가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 여파가 송도까지 번져 곧 다시 상승하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서울은 일부 반등이 일어난 반면
송도는 여전히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 서울 수도권 상급지의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등하면 송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GTX 노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추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도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1에서 409의 입지가 좋은 단지를 우선 고려하되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GTX 등 호재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809는 단기 하락 리스크가 크므로 입지가 탄탄한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송도는 한때 바다가 보이는 신도시, 국제 비즈니스와 교육의 중심지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공급 과잉, 서울 규제 완화로 그 하락폭도 엄청났습니다. 2025년 현재 송도 부동산 시장은 매물 누적 현상과 저조한 거래를 보이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는 분양권 시장의 불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도는 국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여전히 잠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발이 지속되고 서울시장의 반등이 송도로 확산된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추가 하락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지금 송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송도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 금리, 공급과 수요 등 복잡한 변수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송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주는 앞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혁신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5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당시 원주의 준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5천만 원이었죠. 5천만 원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갭 투자를 왜 이제 알았지? 이 방법은 실패할 수가 없겠네. 이제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하지만 그는 이 투자가 인생을 뒤흔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취업 후 쭉 월세로 살던 지훈 씨는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부를 이루겠다는 욕심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게 나 살 때 너도 사라니까 왜 안 샀어? 아냐,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사. 다들 부동산 투자로 몇 억씩 벌었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질 순 없지. 지훈 씨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투자로 돈을 버는 부의 세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훈 씨는 지금까지 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서울에 위치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10년 넘게 성실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면서 꿈꾸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 덕에 친구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고 모은 돈도 꽤 많았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말고는 전부 다 적금을 해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이야기. 특히 서울에 사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었는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또 지방에 투자해서 꽤 많이 돈을 번 친구도 있었죠. 이런 부동산 투자 성공담들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다들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지훈 씨는 점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린 부동산 재테크 특강에 참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재테크 특강이 주말마다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죠.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주최하는 특강이었고 강사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이었죠. 서울 1시간 거리 수도권 근교 아파트가 기회입니다. 라는 PPT 화면이 눈에 들어왔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갭 투자의 마지막 기회. GTX 도로 확장, 이건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지훈 씨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매달 월급의 70% 이상을 저축했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의 월급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강사의 말 한마디가 그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 투자로 종잣돈을 늘리고 2년에서 4년 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세요. 지훈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 투자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지훈님은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강원도 원주와 춘천을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저렴한 지역들이었죠. 그는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 중개업소 직원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주는 앞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혁신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5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원주 준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5천만 원이었죠. 매물을 기록해두고 그 다음 주엔 춘천을 찾았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는 매매가 3억 2천만 원, 전세 2억 7천만 원으로 갭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당장 두 채나 가능하겠어. 지훈님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저축한 돈이 꽤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 1억을 바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짜 돈 모아두길 잘했다. 이제 이 돈으로 나도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자. 이제 저축은 끝이다. 이를 기반으로 원주와 춘천에 각각 한 채씩 총 두 채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평균 실투자금은 한 채당 5천만 원이고 전세 기간도 각각 2년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지훈님은 내가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지훈님에게 뭐든 잘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의 투자 아파트들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원주의 아파트는 5억 7천만 원의 거래가 기록되었고 춘천 아파트도 4억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1년 만에 2억을 번 셈이었죠. 수익률은 무려 200%였습니다. 지훈님은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개발만 완료되면 이 아파트들 최소 8억은 간다. 내가 계산 다 해봤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지훈님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이 아파트들로 시세 차익 4억을 만들고 서울 강북에 30평대 아파트를 살 거야.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열어 투자 노하우를 공유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지훈님이 계약한 아파트들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원주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춘천 아파트는 세세입자를 찾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원주 아파트는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지만 춘천 아파트는 공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출 규제에 막혀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했지만 월세 수요도 미미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매입한 가격에라도 처분하려고 했죠. 하지만 3억 2천만 원에 매수한 아파트 가격은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훈님은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가 말하길. 급매로 내놔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아요. 지금 춘천은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파시려면 호가를 더 낮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그는 망연자실했죠. 그동안 저축했던 돈이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켜고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그때 무리하게 갭 투자를 했을까? 욕심이 화를 부른 건가? 춘천의 구축 아파트는 생각했던 분위기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래는 뚝 끊기고 매물은 점점 쌓였죠. 그러던 중 한 부동산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내리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4천만 원이나 손해보면서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처음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큰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급등기의 원주와 춘천 시장을 이해하려면 당시 지역을 대표하던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다음은 당시 고점을 찍었던 두 단지의 사례입니다. 춘천 롯데캐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15년이고 전용 면적 154타입이 10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춘천에서 최초로 10억 원을 돌파한 사례로 지역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춘천에도 이런 가격이 가능하다는 상징적 거래였죠. 이 단지는 남춘천역 인근에 위치하며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와 대단지 프리미엄을 앞세워 상승기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춘천이 서울처럼 변한다는 부푼 기대를 품었고 이 단지는 그 기대에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1년이고 전용 면적 84타입이 2021년 7월 5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입주 직후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원주의 새로운 대장이라고 불리면서 투자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개 단지는 2020년, 2021년 원주와 춘천의 상승기를 주도하는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장에서 엄청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부터 원주와 춘천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씩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순식간에 5, 6%대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갭 투자자들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두세 배로 늘어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에 연 2% 금리라면 연간 이자 부담이 600만 원이었지만 금리가 6%로 오르면 1,80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월세로 전환해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시행사들이 땅값만 올려놓고 착공을 미루는 바람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습니다. 원주에서는 혁신도시와 무실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는 시장의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바로 호재의 지연이었습니다.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열풍을 이끌었던 GTX 연장 논의는 정거장 위치와 노선 확정이 늦어졌고 착공 시점은 매년 뒤로 밀렸습니다. 여기에 첨단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도 지연되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식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상업시설 유치, 문화시설 조성 등도 계획 대비 2, 3년씩 늦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호재 실현이 멀어지자 손실을 감수하며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원주와 춘천의 주요 단지들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일부 단지는 여전히 지역 내 브랜드와 입지의 힘을 보여주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단지들은 하락 이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원주와 춘천의 미분양, 공급 물량,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주는 2024년 하반기 약 2,000세대였던 미분양 물량이 2025년 1,000세대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평균치보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춘천은 2020년 이후 미분양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지만 최근 소폭 증가했습니다. 공급 물량을 보면 원주는 2025년 입주 예정 물량이 평년 대비 3배에 달합니다. 특히 관설동과 방곡동의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가격 하방 압박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 공급이 급감할 전망이어서 이 시기를 넘기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춘천에는 2027년, 2028년 공급 공백이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 프리미엄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와 매매 지수를 보면 원주는 최근 전세 지수가 반등하며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주변에서 전세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춘천은 전세와 매매 지수가 동반 반등 중입니다. 남춘천역 온이동을 중심으로 수요가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접근하려는 분들께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세분화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심과 역세권에 집중할 때입니다. 수요는 이제 역세권과 도심 중심부로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회복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남춘천역 주변, 원주는 혁신도시와 원주역 인근 단지를 우선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에서는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잘 소화되는지 지켜보세요. 공급 과잉이 해소된 이유가 매수 타이밍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2027년 이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신축 아파트 급매물 시세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와 춘천은 수도권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처럼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숫자와 흐름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금리 안정화와 전세지수 반등으로 저점이 형성되고 있지만 급격한 상승은 어렵습니다. 다만 원주는 2026년 이후 공급 해소로 안정화 가능성이 높고 춘천은 2027년 공급 공백 구간에서 신축 프리미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 GTX 개통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호재가 현실화되면 두 도시는 수도권 외곽 도시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전세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금리 변동 시 대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강원권 부동산은 이제 호재를 기대하면서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투자처입니다.
또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락이나 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면서 관심 있는 단지의 시세 변화를 계속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강원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거기 호가가 13억이던데 11억 4천만 원에 산 거면 싸게 잘 샀네. 너무 비싸서 난 못 샀어. 그 말에 기분이 좋았던 재우 씨는 밥값도 계산하면서 자랑했습니다. 곧 15억도 간다던데 가보면 알겠지. 투자한 자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자신감이 더 붙었고 사업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아파트 시세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건데요. 11억 4천만 원에 매수했던 아파트가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무려 4억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대체 그가 산 아파트는 어디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재우 씨는 부산 해운대에서 납품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10명의 직원을 이끄는 회사는 지역에서 제법 알려져 있었고 연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키웠으니 이제 투자를 좀 해야지. 그동안 쌓아온 자본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가 너무 적어 매력이 없었고 주식은 변동성이 커서 손대기 망설여졌죠.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우연히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건을 납품하는 일식집의 사장님이었는데 5억을 투자해서 수익률 50%를 달성했다는 말을 들었던 거죠. 그 순간 재우 씨의 머릿속에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당시 부자들이 많이 몰린다는 오션뷰 아파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션뷰 신축 아파트의 삶 그리고 자산 가치까지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아는 건 많지 않았지만 사업에서 성공한 경험이 자신감을 키워줬습니다.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부동산 투자도 어렵지 않을 거야.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이 그의 발목을 잡을 줄은 그땐 몰랐죠. 어느 토요일 저녁 재우 씨는 사업가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꺼냈죠. 요즘 마린시티 쪽 부동산이 핫해요. 서울에서까지 와서 사더라고요. 저도 그쪽에 투자해서 2년 만에 3억 정도 번 것 같네요. 그 말은 재우 씨의 귀에 쏙 박혔습니다. 마린시티면 부산에서 제일 비싼 지역 맞죠? 대교가 한눈에 보이고 반짝이는 바다와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그곳. 매일 아침 창밖으로 그런 풍경을 본다면 인생이 얼마나 근사할까? 게다가 집값이 오르면 돈까지 벌 수 있다니 놓칠 수 없는 기회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재우 씨는 바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마린시티 부동산, 부산 오션뷰 아파트 투자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자 화려한 영상들이 줄줄이 나왔죠. 유리창에 비친 푸른 바다, 럭셔리한 아파트 로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영상 속 자막은 더 자극적이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 마린시티, 부산의 강남. 재우 씨는 영상을 볼수록 더 빠져들었습니다. 이거야. 이거면 내 인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는 밤늦도록 부동산 관련 블로그를 읽고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투자 지역을 메모했어요. 마린시티 아파트는 부산의 랜드마크로 서울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까지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재우 씨는 점점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집은 다르다니까. 이건 실패할 수가 없어. 그 주 주말 재우 씨는 서둘러 마린시티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엔 다양한 매물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재우 씨를 보자마자 친절하게 매물을 소개했습니다. 마린시티는 신축 아파트도 좋지만 구축을 사두시면 더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곧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쪽 신축 단지들보다 더 비싸질 거예요. 다른 직원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 구축이라 신축 아파트들보다 저렴하고 투자 가치가 더 높습니다. 재우 씨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역세권에다가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저 새 아파트들보다 더 비싸진다는 말. 그는 머릿속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새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재건축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중개사는 계속 재우 씨를 설득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딱 어울리는 매물이에요. 재건축은 무조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봤죠.
각종 블로그나 기사에서도 재건축 얘기가 한창이었고 결국 재우 씨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마린시티에 96년식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23평의 매매 가격은 11억 4천만 원, 전세는 3억이었죠. 사무소를 나오며 재우 씨는 뿌듯했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몇 억은 금방이야. 계약 후 몇 달 뒤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또 부동산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재우 씨는 마린시티 쪽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거기 가봤거든. 요즘 거기 호가가 13억이던데 11억 4천만 원에 산 거면 싸게 잘 샀네. 너무 비싸서 난 못 샀어. 그 말에 기분이 좋았던 재우 씨는 밥값도 계산하면서 자랑했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15억도 간다던데 가보면 알겠지. 투자한 자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자신감이 더 붙었고 사업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는 새 창고를 임대하고 배달 차량도 2대 추가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전세입자가 연락 왔는데 나가고 싶다네요. 요즘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재우 씨는 당황했지만 시세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죠. 처음에 3억이었던 시세가 2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7천만 원을 돌려줬죠. 사업 확장에 돈을 투자했던 재우 씨는 겨우 자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나니 재우 씨의 통장은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 집값이 곧 오르면 이 정도 손실은 메울 수 있어. 그리고 어차피 매달 사업으로 버는 돈이 있으니까 또 모으면 돼. 재우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점점 커져갔죠. 그는 부동산 앱을 켜고 매수한 구축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시세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건데요. 11억 4천만 원에 매수했던 아파트가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무려 4억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부터 부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안 좋아졌던 겁니다. 정부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출 이자가 급등했죠.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사려는 계획을 미뤘고 외부 투자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부산의 상급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수자는 사라지고 매물은 쌓여갔습니다. 너무 답답했던 재우 씨는 부동산에 들러 상담을 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급매로 내놔도 볼 사람이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야 재건축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죠. 문제는 아파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우 씨의 재정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가 줄면서 매출도 30%나 감소했습니다. 식당들이 주문을 줄이고 마트도 재고를 소진하느라 발주를 미뤘습니다. 직원 월급, 창고 임대료, 차량 유지비까지 겹치니 회사 자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우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원 월급이 밀리면 어쩌지?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한때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는 이제 초조함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2025년 초 재우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우선 늘렸던 사업을 줄이고 재정비해야겠어. 결국 확장했던 창고와 차량을 줄였습니다. 손실이 만만치 않았지만 아파트를 파는 것보다는 유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우 씨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리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선 재우 씨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새벽 어시장에서 생선을 고르고 오후엔 회계장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밤에는 협력업체를 직접 발굴하며 회사 안정화에 힘썼습니다. 최근 동일 조건의 매물들이 7억 후반, 8억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손실이 3억 이상으로 크지만 마음을 다잡고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시 벌면 돼. 앞으로 절대 무리하지 않아. 재우 씨의 사례는 갭 투자와 재건축 투자의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 말고도 부산광역시에는 많은 투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신축 아파트 미분양과 구축 아파트 가격 하락이 겹쳐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린시티와 해운대 같은 고급 주거지의 프리미엄 아파트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LCT와 두산 이부더 제니스는 최근 1, 2년 사이 최대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LCT의 경우 고점 대비 40%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며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투자 심리 위축을 보여줍니다. 2025년 6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4,565가구로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완공 후 미분양은 2,261가구로 2달 연속 2,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의 아테라는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0.36대 1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요가 더 부족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 수요 위축, 미분양 증가로 인해 부산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2021년과 2022년 초부터 상승세를 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부산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대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오션뷰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매에서의 낙찰가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들의 분담금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유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의 매물은 많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억까지 거래됐던 수영구 광안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쌍용 예가 디오션입니다. 2014년식 928세대 준신축 단지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평당 95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 분양했는데요. 역세권의 광안해변 접근성 그리고 광안대교 조망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거래량도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2,500만원이었고 21년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1년 반 만에 8억가량 상승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계약된 매물은 103동 4203호 매물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40대 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42층 매물이 16억에 거래됐고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6억 하락했습니다. 이 두 매물은 층수와 타입 그리고 조망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초고층의 광안대교 조망으로 이 아파트의 로얄 매물입니다. 동일 조건의 현재 시세를 보면 103동 39층 매물이 12억, 고층 매물은 12억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의 광안대교 조망 그리고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가 16억까지 거래됐던 동래구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럭키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3년식 1536세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1호선 4호선 동래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과 마트가 가깝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부산의 많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해안가 대장은 삼익비치, 내륙 대장은 동래 럭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32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3천만원이었고 20년 10월 최고가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5천만원 하락했는데요. 공사비 이슈로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거래된 매물은 20동 1107호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연제구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0동 11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7층 매물입니다. 최고가 대비 34%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래 럭키 6동 6층 매물이 11억에 나와 있고 20동 12층 매물도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을 12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럼 이제 부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입지 대비 고분양가라는 평가로 미달을 기록했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9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부산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26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부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115동 4층 매물은 분양가 5억 9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엄청난 경쟁을 보였던 곳입니다. 최고 경쟁률이 47대 1을 넘었는데요. 백양산 부암 서희스타일스입니다. 25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01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7,600만 원에서 마피 3,400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5천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를 검색해보면 기장과 강서구, 동래구, 그리고 금정구에 입주하는 단지들의 미분양 매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지역 전체에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부산에는 2020년부터 4년간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증가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다만 24년부터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신축 공급이 적습니다. 신축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세 지수도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에 대해선 서로 상반된 전망이 있습니다. 해운대는 서울 강남처럼 한정된 입지이니 꾸준히 오른다는 전망도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죽어가는 와중에 무슨 수로 오르겠나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래를 100% 맞출 순 없지만 공통된 사실은 미분양이 많다는 것,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최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저점보다 소폭 반등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 폭이 예전처럼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금리나 경기 그리고 부산시의 인구,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산이든 다른 도시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뛰어들었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 적금을 하며 자금을 모으고 시장 흐름을 공부해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아가 집을 고를 때도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좋아하고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노려야 황금성과 가치가 높습니다. 부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천안 불당동의 신축 아파트는 25평이 매매가 5억 5천만 원, 전세가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본인 돈 7천만 원과 신용대출 3천만 원을 합쳐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중개사가 갭투자하면 월급보다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했고 부동산 카페에서도 천안은 전세가율이 높아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돌았죠. 게다가 주변에서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녀의 첫 투자 불당동 아파트 매수는 순조로웠습니다. 집값은 순식간에 올랐고 그녀는 이 방법을 절친에게도 알려줬습니다. 2025년 현재 그들의 투자 결과는 어떨까요? 2021년 초 다현 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 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6년차 연구원으로 또래보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사회초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으며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그녀의 일상은 안정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는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보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 가지 음식과 커피를 즐기며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 한 동료가 부동산에 투자해 큰 수익을 냈다는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추천받아서 산 아파트 2년 만에 3억 올랐어 라는 그녀의 말에 다현 씨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녀는 다가오는 월세 계약 만료를 떠올리며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들이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며 자산을 불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웠죠.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다현님은 생활은 편리했지만 집이 없다는 불안정함은 그녀를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죠. 영상 속 부동산 전문가는 천안의 아파트를 추천했습니다. 단돈 5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갭투자의 성지 천안으로 오세요.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며 분양권과 갭투자에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던 다현님은 당시 비교적 가격이 저렴했던 천안과 아산 지역에 관심이 갔습니다. 마침 친한 친구 승희님이 천안 분양권에 투자해서 1억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희님께 연락해 천안의 부동산을 소개받았습니다. 바로 천안 불당동에 있는 부동산에 방문했죠.
고객님, 이거 지금 놓치면 분명 후회합니다. 현금 얼마 안 들어요. 내년이면 투자 금액 이상으로 법니다. 부동산 실장의 말에 다현님은 솔깃했습니다. 맞아,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살지도 몰라.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면 충분해. 그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당시 천안 불당동의 신축 아파트는 25평이 매매가 5억 5천만 원, 전세가 4억 5천만 원이었어요. 다현님은 본인 돈 7천만 원과 신용대출 3천만 원을 합쳐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중개사가 갭 한 채 돌리면 월급보다 빨리 부자 된다고 했고, 부동산 카페에서도 천안은 전세가율이 높아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돌았죠. 게다가 주변에서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다현님의 첫 투자 불당동 아파트 매수는 순조로웠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바로 구했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소유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당시 천안 아산 지역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높았고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어요. 계약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 다현님이 투자했던 아파트가 5억 8,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3개월 만에 3,500만 원이 올라버렸죠. 기분이 너무 좋았던 다현님은 친한 친구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지연아,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저축하지 말고 나처럼 갭 투자해. 그럼 금방 돈 벌 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그 주 주말 지연 씨와 함께 다시 천안의 부동산을 방문했고 급매물이라고 추천받은 매물을 바로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두 절친은 투자 고수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하루하루 들떠 있었습니다. 매일 올라가는 시세를 보며 너무 행복했죠. 비싸게 팔면 다음 투자할 곳은 동탄이라며 미리 계획도 세웠습니다. 상승장은 그들의 소비생활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마치 자산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얼마를 벌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자동차까지 바꿨습니다. 매달 할부금이 추가로 나간다는 생각에 조금은 부담이 됐지만 이미 투자해놓은 아파트가 돈을 벌어다 주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지연 씨의 씀씀이도 달라졌습니다. 명품 옷과 신발로 월급을 거의 다 써버리면서도 불안함을 느끼지 못했죠. 쉬는 날이면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자신이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너무 방심했던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이는 전세와 매매 수요 모두를 위축시키죠. 다현님이 계약한 지 2년이 지난 2023년 초 불당동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1억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했죠.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 시세가 그만큼 하락했던 겁니다. 같은 단지의 매매가는 이미 4억 초반까지 떨어졌고 다현님의 매입가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결국 다현님은 전세 반환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마련해 전세입자를 붙잡았지만 갭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사실 전세를 끼고 매수할 때 투자금이 적다라는 건 일시적일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은 전세입자가 언제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채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더 위험하죠. 다현님은 갭 투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채가 나중에 어떤 폭탄으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다현 씨의 친구 지연 씨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고 두 절친은 집을 산 게 아니라 부채를 산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리한 갭 투자 그리고 충분한 정보 없이 남들을 따라 뛰어든 투자.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이 상황으로 이끌었죠. 갭 투자 다신 안 해.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해야 해. 현재 그들이 계약한 아파트는 처음 계약할 때보다 갭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또 전세와 매매 시세도 같이 하락한 상황이죠. 이런 투자 실패 사례들은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대체 이 지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 상승기의 천안 아산 지역은 교통개발 호재와 일자리 그리고 신도시 개발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인 갭이 아주 적었는데요. 이로 인해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한 갭 투자가 유행하며 전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전세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갭 투자를 할 수 있었죠. 이들은 사실상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정도 지난 지금 이들은 떨어진 아파트 가격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두 건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지금 천안 아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면 2021년 중반에는 시세가 평균 9억에서 9억 5천만 원 사이였으나 2023년 초 6억 중반까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최고가에 비해서 20% 이상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산시는 북쪽으로 평택, 동쪽으로는 천안에 접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이 들어서고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던 곳이라 한동안 상승세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어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천안과 아산의 아파트 시세가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0년, 2021년 부동산 상승기에 두 지역 모두 가격이 올랐고 하락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탕정에 있는 탕정 삼성 트라펠리스를 예로 들면 21년 10월 최고가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3월 3억 6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비해서 2억이나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금리 인상,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공급 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제 천안 아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1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린스트라우스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식 557세대 최고 31층의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도 크고 불당동 중심 상권도 가깝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아산 탕정과 배방이 인접해 있고 천안 아산역 접근성도 좋습니다. 113타입 분양가는 4억 1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7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6층 매물이 9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205동 1001호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4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9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각각 6층과 10층으로 층수가 조금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6층 매물입니다. 중층 이상 매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205동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26층 매물이 9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2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5억의 임차인이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4억 5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천안 성성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천안 레이크타운 3차 푸르지오입니다. 신축 대단지인 만큼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20년식 1067세대의 신축 대단지입니다. 입주 시기가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성성 호수공원과 삼성 사업장이 가깝고 이마트를 포함해서 중심 상권 이용도 편리합니다. 84타입 분양가는 3억 3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7억 6천8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4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9층 매물이 5억 6천6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305동 2201호 매물이 7억 6천8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6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2층 매물이 7억 6천8백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9층 매물이 5억 6천6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하락했습니다. 현재 84타입 301동 26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0개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2억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천안과 아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천안과 아산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의 분양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달을 기록했던 힐스테이트 두정역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4천8백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1호선 두정역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997세대이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에 25년 입주하는 단지들이 있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8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에서 3,500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05동 16층 매물이 분양가 5억 4,300만 원에서 3,500만 원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입니다. 청약 당시 99타입을 제외하고 미달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실패했던 한신 더유입니다. 이 단지는 아산 중심부에서 벗어난 입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데요. 현재 104동 7층 84타입 매물은 분양가 4억 6백만 원에서 마피 2,500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미분양 현황입니다.
천안에는 24년 하반기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점차 소진됐는데요. 현재 적정 수준 이하의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아산에는 23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 1600세대 이상의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천안에는 2023년과 2024년 수요보다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다만 26년과 27년에는 적정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산에는 27년까지 수요보다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천안 서북구와 아산의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매매 지수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매매 가격과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천안 동남구의 경우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지역은 전세 가격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인프라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더 하락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반등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고 2026년쯤 돼야 금리나 경기 흐름이 안정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쉽게 말해 현재는 집을 살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집값이 빠르게 오르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락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 가격이면 싸다고 판단해 매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락 속에서 하나둘씩 거래가 살아나고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반등하면 그때가 하나의 바닥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하락장이었던 시기를 보면 거래량이 늘어난 뒤에야 가격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여유자금과 장기적 시야를 갖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의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쩌면 2, 3년 후 반등을 고려하고 준비한다면 남들보다 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천안 아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2달에 6천만 원 수익이라니. 이 방법을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이 소식을 알렸고 다들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야, 나도 그쪽 동네에 좋은 매물 있는지 좀 알려줘봐. 집 팔고 남양주로 갈아타야겠네. 친구들에게 투자처와 그 방법을 알려줄 정도가 됐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아주 잠시였죠. 그의 대출 이자는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 2021년 봄 서울의 투룸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던 39세 상민 씨는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증권사에서 근무하며 착실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골프나 자동차, 명품 등에도 관심이 없었고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저축하며 지내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야근을 밥 먹듯 하며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 덕에 통장 잔고는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특히 몇천만 원 단위의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번 사례들은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상민 씨는 점점 강하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돈이 돈을 버는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충동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간 쌓여온 불안과 기대, 그리고 주변의 성공 사례가 만든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휴식 시간도 없이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자료를 정리했고 수도권 신도시의 입지 조건, 교통망 계획, 개발 호재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부동산 관련 서적과 투자 노트가 쌓여갔고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지역별 시세와 호재 리스트가 빼곡히 적혔습니다. 상민 씨는 특히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주목했습니다. 8호선이 연장되면 교통이 뚫리고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이기 때문에 크게 오를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남양주에서 갭투자로 2억 가까이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민 씨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부동산을 방문했고 매물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남양주는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 확실한 투자처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GTX 8호선 연장, 왕숙지구 개발 등 각종 호재가 쏟아졌고 부동산 유튜버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겼죠. 상민 씨는 그 열기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다산 신도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 인프라를 보며 이곳이 곧 수도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브리핑 받던 중 딱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이제 이 가격으론 다산 신도시에 집 못 사요. 갭으로 사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상민 씨가 선택한 아파트는 다산 신도시 다산동에 있는 2018년식 전용 82타입이었죠. 매매가는 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2억이 오르면서 이미 고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는 이건 마지막 기회야, 조금 더 오를 거야 라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5억 5천만 원으로 맞췄고 나머지 금액은 모았던 자본과 신용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른바 갭투자였죠.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전략은 상민 씨에게 꿈의 지름길처럼 보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의 책상에 앉아 펜을 쥐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상민 씨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는 듯했죠.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았던 걸까요? 계약 후 2달 만에 9억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민 씨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2달에 6천만 원 수익이라니. 이 방법을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이 소식을 알렸고 다들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상민아, 나도 그쪽 동네에 좋은 매물 있는지 좀 알려줘봐. 다산 신도시로 갈아타야겠네. 친구들에게 투자처와 그 방법을 알려줄 정도가 됐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아주 잠시였죠. 2022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상민 씨의 신용대출 이자가 순식간에 2배로 치솟았죠. 하지만 큰 걱정 없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 받은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받은 건데 뭐 괜찮아.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 갭투자로 매수했던 아파트의 시세는 2023년부터 급락했습니다. 8억 6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는 2023년 초 6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무려 2억 2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상민 씨는 처음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부동산 앱을 켜고 시세를 확인했지만 내려가는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값이라고? 말도 안 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죠. 설상가상으로 전세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전세입자는 지금은 더 좋은 매물이 많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가가 5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1억 낮춰야 했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상민 씨의 통장을 탈탈 털어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그는 고금리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부모님 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상민 씨는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급매로 나온 매물이 넘쳐났고 구매자는커녕 문의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점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예요. 그렇게 기다린 지 2년째 현재 상민 씨는 매달 대출 이자를 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고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도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번쯤은 저도 부동산으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돈 벌었고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았거든요. 그는 부동산 투자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달라졌죠. 다시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 시작할 거예요. 호재나 유튜브 말만 믿지 않고 전세가율, 매물량, 금리 같은 숫자를 먼저 볼 거고요. 2025년 5월 상민 씨 아파트의 동일 평형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3년 하락장일 때보단 많이 회복했죠. 하지만 아직도 1억가량 손실 중입니다. 본전까지 회복하려면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지하철 호재를 등에 업고 지난 몇 년간 뜨거웠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다산신도시, 별내지구,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소식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양주는 아파트 하락세가 엄청나고 미분양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넘쳐나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규모 분양들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정작 그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없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는데요. 급속도로 오르던 부동산에 힘입어 건설사들은 일제히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실제로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기자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지가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단지들도 최근 하락세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와부읍 덕소리의 남양주 덕소 동부센트레빌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에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3월에는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억 6천만 원, 즉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남양주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는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조차 큰 폭으로 하락한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 전용 84타입은 2020년 7월에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3월에는 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7천만 원이나 하락한 건데요. 상승장일 때 남양주 지역은 많은 호재들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개발업체들이 이 지역을 주목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을 세웠습니다. 당시 남양주에는 분양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남양주의 가치는 아직 저평가됐다는 투자자들의 믿음과 저금리 상황에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분양에 성공한 건물이 완공되고 이제 사람들과 기업이 몰려들 차례였습니다. 내부의 영화관과 대형 상가, 식음료 매장을 비롯해 기숙사까지 완비된 상태였으니 금세 북적북적해질 거라는 기대가 컸죠. 문제는 막상 준공 후 2년 반이 흐른 지금 전체 호실의 90%가 비어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분양은 완판됐으나 실입주는 전무하다는 현실입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호실들이 텅 빈 채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니 분양가를 주고 샀던 투자자들로서는 대출이자 관리비 등 여러 부담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와 별내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몰려들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고 서울 못지않게 비싼 집들이 거래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마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에 다들 기회를 놓칠까봐 급하게 거래에 나섰습니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시점에서 지금 아니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당시의 열기와 기대감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남양주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동안의 상승세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차갑게 식었고 집값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가장 먼저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동부센트레빌입니다. 2006년식 1220세대 최고 20층입니다. 경의중앙선 덕소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덕소 3폐 IC가 가깝고 한강변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84타입이 21년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5억 4천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84타입의 2019년 말 거래 가격은 3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5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최근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 10월 덕소 동부 센트레빌 104동 17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9억 2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17층 매물이 5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과 동일층 매물인데도 3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매물은 거래가 취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거래가 취소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등기 이전까지 되진 않았네요. 이후 11층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걸 보면 현재 중층 시세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도 동일하고 저층이 아닌데도 9억 2천만 원 대비 3억 5천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매수 가격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입니다. 앞서 살펴본 덕소 매물만큼 하락폭이 큰 아파트입니다. 2019년식 1261세대로 신도시 신축 단지인 만큼 임차 수요가 높습니다.
다산 중심 상권 접근성이 좋고 강변북로가 가까워서 서울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왕숙천과 한강공원이 가까워서 생활 인프라도 좋습니다. 22년 다산 한강 반도 유보라 7407동 30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11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소유자 현황을 보면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2층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무려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게 맞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에 거래됐던 이력을 보면 7407동 30층 매물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22층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해당 동에서 가장 탑층 매물인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이 탑층 매물이기 때문에 일반 매물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고층 매물과 저층 매물은 가격 차이가 심하게는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탑층 매물은 저층 중층 매물에 비해 거래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 금액을 비교하실 때는 동호수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그것과 비슷한 매물하고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가 매물이 탑층 매물이긴 하지만 22층이면 고층에 해당하는데도 고점 대비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4타입 탑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11억입니다. 그리고 84타입 저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7억 9천만 원입니다. 탑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가 3억 이상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권 상태로 거래 중인 단지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청약 당시 59타입 최고 경쟁률 8대1을 기록했던 남양주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6억 6천만 원으로 주변 단지들 대비 비싸게 분양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908세대의 이 아파트에는 지금 분양권 매물이 꽤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높게 나와 있는 매물이 대부분인데요. 비인기 매물 중에는 분양가 그대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84타입 기준 프리미엄이 5천만 원까지 높게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다산이나 별내지구만큼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한강변에 역을 끼고 있으면서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에는 분양권 매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아파트 매물은 거의 없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는 신축 분양 아파트가 적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남양주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미분양 매물이 감소하더니 22년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23년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는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위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남양주에서는 2021년, 2022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치만 23년부터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고 향후 몇 년간은 공급이 적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급이 적은 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더딘 편이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분양권 시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양주의 전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계속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지수보다는 양호합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의 증가폭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남양주 부동산은 과거의 급등기를 지나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저점을 다지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의 공실, 교통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올라요. 평택은 곧 동탄처럼 됩니다. 곧 신도시가 완성되고 삼성이 확장하면 더 뜰 거예요. 부부는 부동산 직원의 말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평택에 소개받은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1억 4천만 원이었죠. 부부는 저축 6천만 원과 신용대출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합쳐 총 1억 4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갭투자로 매수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으로 4억이 넘는 집을 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지난 상승장 결혼 5년 차인 승호 씨네 부부는 부동산 공부에 한창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던 두 사람은 당시 부동산이 급격히 오르는 걸 보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와 블로그 각종 서적을 뒤지며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지역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각종 호재가 눈에 들어왔고 부동산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마지막 기회. 고덕 신도시와 지제역 그리고 브레인시티. 평택에서 기회를 노려보세요. 하나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 동기와 회사 동료들도 다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아내 유연님과 대학 친구인 미니님은 신혼 때 무리해서 샀던 서울 아파트가 벌써 2억이나 올랐다며 부동산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미니님의 말에 유연님은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당시 부부는 저렴한 구축 아파트의 전셋집에서 월급을 저축하며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매번 떨어지는 신혼부부 전용 청약에 지쳐 있었죠.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부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부동산 투자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인들의 성공담과 커뮤니티의 상승론에 휩싸인 부부는 점점 더 크게 투자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죠. 수도권 구축 급매, 부동산 투자 방법, 소액 투자. 머릿속은 온통 부동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버의 말 한마디가 부부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리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점점 서울 쪽으로 이동하세요. 어느 토요일 저녁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부부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꺼냈죠. 요즘 오산이랑 평택 쪽 부동산이 핫해요. 서울에서까지 와서 사더라고요. 저희도 그쪽에 투자해서 2년 만에 3억 정도 번 것 같네요. 그 말은 이들의 귀에 쏙 박혔습니다. 갭 투자하면 투자 금액도 별로 안 들어가요. 어차피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전세 끼고 사뒀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고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니. 이건 기회 같았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 투자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부부는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 남부, 동탄이나 평택, 오산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잘 아는 지역들이었죠. 그들은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사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택은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평택은 앞으로 동탄처럼 오릅니다. 곧 신도시가 완성되고 삼성이 확장하면 더 뜰 거예요. 다른 직원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저렴한 거예요.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부부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소액으로 살 수 있고 앞으로 2년 안에 크게 오른다는 말. 그들은 머릿속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될 게 있나? 부동산에서는 계속 그들을 설득했어요. 두 분에게 딱 어울리는 매물이에요. 이 금액으론 이제 못 사요.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봤죠. 각종 블로그나 기사에서도 오른다는 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평택의 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1억 4천만 원이었죠. 부부는 저축 6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청약 통장에 들어있던 돈,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합쳐 총 1억 4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으로 4억이 넘는 집을 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부부는 우리도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부부에게 뭐든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평택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들이 투자한 아파트는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계약한 지 2달 만에 4억 5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진행됐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 기분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도 기뻐하셨죠. 부부는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호가는 어느새 5억을 넘었고 탑층 매물은 7억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평택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거야. 너희들도 얼른 투자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부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을 세우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이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만들고 동탄의 2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자.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블로그도 개설해 부동산 투자 스토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승장은 부부의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마치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매달 1,000만 원씩 버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쇼핑도 자주 하고 거의 매일 외식을 했죠. 아직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아니었는데 올라가는 숫자만 보고 부부는 이미 돈을 번 것처럼 행동했던 거죠. 매달 늘어가는 카드값을 볼 때마다 조금씩 불안했지만 어차피 집값이 오르면 다 해결될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스크린 골프와 명품 쇼핑을 즐기며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비는 그들의 재정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부부가 계약한 아파트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죠.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4억 3천만 원에 계약했던 아파트의 시세가 2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자 폭탄을 맞으면서 순식간에 1억 5천만 원을 날려버린 셈이었죠. 2025년 5월 동일 타입의 거래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부는 아직도 1억 5천만 원 손해 중입니다. 결국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언제 본전까지 회복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택과 인접해 있는 오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역 주변 단지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평택과 오산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들의 시세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산대역 인근의 대표 단지인 오산대역 세교자이 84타입은 2021년 최고가 7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4월 기준 약 5억 5,7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억 원 가까이 하락한 셈입니다. 이 단지는 2018년에 준공된 역세권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세교 신도시 내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자연엔 자이 84타입 역시 2021년 9억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기준 5억 수준으로 정확히 4억 하락했습니다. 고덕국제 신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로 초기 관심을 끌었지만 엄청난 수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산과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오산 세교지구와 평택 고덕 신도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이어 입주하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평택 고덕 신도시는 단기간 내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오산 세교 역시 신축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며 매물 증가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산 세교는 상업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대형 병원, 대형 마트,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오산 원도심이나 인근의 수원, 용인, 화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 주민들은 대형 병원을 가기 위해 차로 3-40분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덕 중심부는 상업시설과 병원이 점차 확충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인프라가 미비합니다. 이는 주거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또 오산과 평택은 수원, 광교, 용인, 화성, 동탄 등 인근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와 동탄은 교통, 교육, 상업, 의료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오산과 평택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덜 발달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산 세교지구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교지구에는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가 다수 입주해 있으며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현재 4억에서 5억대의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수원이나 용인, 동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교지구의 상가 공실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이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며 활발히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광교나 동탄의 상권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교의 상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30대 신혼부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도보거리에 있어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아요. 동네가 조용하고 공기도 맑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와 상업시설 부족은 공통된 불만이었습니다. 50대 주민부는 무릎 통증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시내까지 40분씩 걸려요. 대형 병원이 없어서 아쉬워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상업시설을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곧 병원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상가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세교지구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만난 김모 공인중개사는 세교는 오산의 강남이에요. 오산천이 흐르고 동탄과 용인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좋아 젊은 층이 많이 찾죠.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지만 4억 5억 원대의 적정 가격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분은 집값이 급등하지 않고 물가 상승분 정도만 반영돼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예요. 장기적으로 인프라가 개선되면 가치가 더 오를 겁니다. 라며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평택은 오산과 달리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드는 산업 중심지입니다.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가 이어지며 일자리 창출이 꾸준합니다. 고덕 신도시 내 30평대 아파트는 현재 4, 5억대에 거래되며 오산 세교와 비슷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교통과 인프라 부족으로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사실 고덕 신도시 외곽 지역은 상업시설과 병원이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덕 외곽의 한 주민은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차로 20-30분을 이동해야 해요. 중심지로 가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불편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고덕 신도시 내 상업지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대형 쇼핑몰과 병원 유치를 계획 중입니다. 이는 지역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키가 될 것입니다. 평택의 가장 큰 강점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입니다. 최근 좀 주춤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고덕 신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가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덕 신도시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인프라만 보완된다면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입지와 성장 가능성, 호재 등 여러 측면에서 각자 다른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오산 세교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젊은 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택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장기적인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생활 인프라 부족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병원과 상업시설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평택은 고덕 신도시의 상업지구 개발과 교통망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산시는 2026년까지 세교지구에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 쇼핑몰을 완공할 계획이며 평택시는 고덕 신도시와 평택 원도심을 연결하는 트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두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가성비 좋은 부동산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입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은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되었지만 두 지역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발 진행 상황과 부동산 지표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오산과 평택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오산과 평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